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한 손석표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뭐 유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분석을 많이 들어도 자녀분들의 표정이 어둡다 보니까 왔을 때 이렇게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시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름 과정 안내를 드릴 건데요. 여름 강의 제목은 아이유예요. 그래서 아쉽게 틀리는 이유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강의는 이제 7월 7일에 이제 오후에 일요일에 진행되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강의가 언어와 매체라고 하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 강의가 일요일 저녁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이제 다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출 분석한 교재들을 대표 저자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교양 서적 같은 것들도 집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들 특장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 수업의 특장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졸업한 학생들한테 이제 좀 물어봐요. 가끔 이렇게 후배들한테 수업을 추천한다면 어떤 모먼트에서 추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요구하는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것을 오히려 추천 요소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학생들이 느끼는 특장점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요구하는 요소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대부분 고3 때까지 정도 되면은 자신의 독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18년 정도 살았으면 자기가 글을 어떻게 읽는다는 메커니즘이 얼추 완성이 됐다는 거죠. 오늘을 기준으로 약 150일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150일 정도의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읽어왔던 독해 방식을 바꾸는 것은 외려 위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오히려 메리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독해 방식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선생님의 얘기를 적용시켰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외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대치동에서 모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각해 봤을 때 3년 동안 일관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기대값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이 쉽지 않고 1년 안에 드라마틱하게 점수를 바꾸는 게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바꿨을 때 학생의 독해 방식이 이따만큼 왔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진 것들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소하게 뭔가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11월의 기대값은 가장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느끼는 다른 강의와의 차별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끔 듣다 보시면은 선생님 말이 너무 느리다. 실제로 말이 좀 느리거든요. 근데 말이 느린 것도 있는데 사실 말을 이 정도 텐션으로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음, 학생들이 생각의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속도에 맞춘 텐션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 선생님이 너무 말이 뚜뚜뚜뚜뚜뚜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갔지만 본인의 생각의 속도가 나가는 것과 선생님의 말의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빨리 적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끝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생각을 발현하는 경우는 외려 드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을 할 때 본인의 학생들의 생각의 속도에 맞춘 텐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외려 학생들에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려 말은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강의 시작은 이제 15년이 됐거든요. 학생들의 생각의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뒤에 제 설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본질과 외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외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음. 현대소설이라는 얘기나 현대시라는 얘기는 사실 학생들에게 굉장히 기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단어인데 정붐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세대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현대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붐이라는 게 요즘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지만 학생들의 일상에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소설인데 정붐이라는 말을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구나가 바로 캐칭이 되신단 말이에요. 뭐 봉지살이다. 이런 말들 봤을 때 바로 캐칭이 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국수집에 갔는데 이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슈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래상으로는 현대 소설이고 현대신데 그들에겐 이미 현대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갈수록 문학이 왜 어렵다, 문학이 어렵다는 얘기 분석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문학이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뭐 선택지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선택지가 본질적으로 어려울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국어 지문의 제일 윗줄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현대 소설을 읽을 때 다음 글의 상황이 잘 다가올까요? 잘 안 다가올까요? 잘 안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수업 모니터링을 제가 해봤을 때 수업의 외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부미가 왜 발생하고 추곡수매가 왜 있으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인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 정도 상황 판단도 못할까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못하는 모먼트들이 있고 그런 외연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문학으로 변별을 주고 있는데 사실 비문학은 외연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연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만 발현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다뤄드린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다루기에는 다소 모자라다 보니까 주차 과제물에서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 문학과 비평 같은 것들을 조금 실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보기에서 많이 활용되는 요소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고 안 읽고에 따라서 문학 이해도가 확연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까지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독서에서 변별을 주고 문학을 심플하게 내다 보니까 심플한 문학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문학을 좀 더 딥하게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학습 방법이 좀 필요하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일에 방학 때는 클리닉을 직접 하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관리라는 것들이 사실 뭐 조교님들이 와서 신경 써서 해주는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시기쯤 됐을 때 학생들을 국어와 관련해가지고 지르를 해준다든지 학습에 관련한 디렉션을 제공하는 것들은 사실 직접 진행하는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예전에는 조교를 써서도 클리닉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다른 선생님을 모셔다가 클리닉도 해봤는데 본질적으로는 제가 하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뭐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그 친구 성적표를 옆에다 놔두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오류가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학생이 느끼는 모먼트도 다르죠. 그렇잖아요. 뭐 대학생 조교님이 와서 열심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 놓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난 150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업 듣는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랑 마음의 울림은 완벽한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사실 뭐 시간이 되시면은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학생이 보내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 평일에 제가 진행하는 클리닉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학부모님들과 관련한 얘기인데 사실 학원에
학생을 보내는 것은 어떤 부분은 신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 불신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복권을 긁는 행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한데 사실 단체 문자 양식이라는 게 얼추 수렴이 돼버려서 거의 비슷비슷한 문자 맨날 받으시잖아요. 그쵸? 뭐 반평균 몇 점이고 자녀분 몇 점인데 성적표 이거 있다.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조교 클리닉 있으니까 왔으면 좋겠다.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격려 문자 같은 거 매주 받으시잖아요. 다양한 수업에서 다양하게 받으시죠. 뭐 엄청나게 다른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약속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도 매주 이렇게 학생이 주차과제물을 내면 그 주차과제물을 기준으로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매주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것과 별개로 주차과제물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 주차과제물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다를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직접 상담 전화를 드리거든요. 만약에 뭐 궁금하시면 저희 건너편 쪽에 저희 사무실도 있어요. 그래서 오가시다가 미리 말씀만 하고 오시면은 뭐 시간만 맞으면은 제가 뭐 같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행하는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을 하고 진행하는 선생님이 직접 학습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터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어떤 맥락에서든 도움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 넘겨보시면은, 음, 이번 여름은 사실 9편까지 무조건 학생을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등급 컷이 되게 낮게 찍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회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수능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잖아요. 수능 국어는 상대평가라고요. 그러면 나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수준도 중요할까요? 상대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보셨을 때 상대의 수준이 강력해요? 상대의 수준이 처참해요? 상대 수준이 좀 처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껴볼 만하거든요. 좀 편한 말로 얘기해서 제껴볼 만합니다. 만약에 지금 슬픈 표정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아마 뭐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위치하셔가지고 아마 이거 보니까 뭐 수시도 쓰고 논술도 쓰는데 국어에서 2만 떠서 최저만 좀 맞추면 나름 예쁘게 갈 것 같은데 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애가 만점 아니면 안 된다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전자에 가까운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제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제껴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학 문제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쵸?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다른 국어 선생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언어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언어 매체가 좀 많으시니까 그래서 언매 선택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 굳이 따지면은 뭐 이렇게 뭐 36번 같은 것들은 이제 문법 같은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15라든지 16이라든지 9는 독서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독서고 이제 뭐 문법이고 그리고 이제 뭐 문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국어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끔 형성되는 게 나름 최근 일인 것 같아요.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문항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갈수록 학생들이 아예 문항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15라든지 16 같은 경우에는 가랑 나가 속해 있는 복합 제재예요. 굉장히 길게 찍혀 있는 윤리학 제재랑 논리학 제재를 섞어 놓은 글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평가했던 문학 지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작품 제목이 이즘을 논함이라는 글이 출제가 됐었는데 한자말로 바꾸면 망해라는 글이었죠.
잊을 망자에 풀 해자를 써가지고 잊음을 노남이란 글인데 제목이 망해였어요.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글이 왜 학생들이 수능날 가장 어려웠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잊기는 있는데 잊으면 안 될 것을 잊을 거냐? 잊어도 되는 것을 잊을 거냐? 아, 말 어렵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방향에 대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잊는다고 얘기했을 때 잊냐, 잊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잊었을 때 잊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물어보는 논리 구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는 어느 때 활용하시냐면 뭐 따님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그런 서운함 느끼실 거예요. 너가 너희 오빠들한테 하는 애정만큼 나한테 애정을 쏟지 않으니까 너는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과 그 사랑은 다르다고 얘기하죠. 왜요? 뭐가 다르니까요? 사랑이 뭐가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에 대한 판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수능 당일날에 텍스트로 찍혀 있는 잊으면 안 될 것을 잊는 것과 잊어도 되는 것을 잊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작년 수능에서 학생들이 모두 어렵다고 글을 놔버렸어요. 근데 이거 15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보는 게 태도에 대한 글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과 거짓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참과 거짓에 대한 태도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 벌써 표정이 다 구겨지신다. 그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과 거짓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 있고, 참과 거짓에 대한 태도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인데, 이거를 라이브에서 학생들이 해낸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친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글 자체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일상에서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랑 우리 오빠들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것에 기반한 방향에 대한 얘기고 그걸 조금 다른 얘기로 독해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설계한 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글이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지울 수 있는 방식으로 여름부터 훈련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11월에 나은 기대값을 지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볼 만 합니다. 해볼 만 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확실히 명백하게 좋아지는 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름방학은 9월 평가원 전까지 9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1주차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집중력 있게 읽어야 할 정보를 선별하는 연습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글이 굉장히 긴 것과는 별개로 좀 필요한 정보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죠. 대부분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글 읽을 때 왜 다 틀렸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태도라는 단어만 중심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건 태도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했을까요? 아니면은 참과 거짓에 대한 태도에 대한 태도라는 식으로 태도에 대한 태도까지 읽었어야 됐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독해 과정에서 아마 지금은 큰 과정에서 학생을 많이 건들면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뭔가 건드려 줄 수 있는 포인트들만 살짝 만져가지고 학생을 학습시키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상황 판단을 많이 시키게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디까지 정보를 마킹할 거냐. 만약에 왜 밑줄을 치는 학생이라면 어디까지 마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밑줄을 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어디까지 정보를 각인을 시킬 것인가. 태도까지 각인시킬 거야? 태도에 대한 태도까지 각인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지선다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업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아마 입반을 하시게 되면은
1회차 수업당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질문이 적어도 2번 이상, 3번 이상씩은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택지 표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사실 선택지 표현 중에서 좀 오래 봐야 되는 선지가 있고 굳이 오래 보지 않아도 되는 선지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드는 사람의 사고를 조금 생각해 보면 5개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멋있게 얘기한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식들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매력적인 오답인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런 선지들은 조금 오래 살펴야 될 테고 나머지 선지는 좀 편하게 얘기하면 5개 만들어야 되니까 구색 맞춰야 되는 선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답을 고르는 것과 별개로 오래 관찰해야 되는 선지, 시간을 쓸 만한 밸류가 있는 선지랑 시간을 쓸 이유가 없는 선지를 구분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3주차, 4주차, 5주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월 평가원이랑 비슷한 얘기의 지문들을 좀 많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 책을 직접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그 책과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6월 평가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9월 평가 모의고사 관련해서 실전 모의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마지막 장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언어와 매체랑 관련해 가지고 음, 이런 것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풀 위주로 진행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어차피 개념이 없는 학생은 언어와 매체에서 이제는 없거든요. 만약에 개념이 없으시면은 이 강의는 수강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개념은 조금 몇 번 돌렸는데 여전히 문제풀이 과정에서 미스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제 만들어진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것들을 직접 부딪히면서 왜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는지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듣는 게 좋거든요. 이제는 개념이 모자라서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풀이 과정에서 이 사고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이번에 가장 학생이 많이 틀린 그 37번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 그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을 때 그냥 안 음문장 서술어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정답 선지가 안 긴 문장에 서술어에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여태가 이런 패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본인이 의심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개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문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풀을 많이 가져가는 방식의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그냥 결국 그 이야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바꾸시기보단 사소하게 엣지를 줄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학생이 많이 듣는 수업보다는 조금은 수업 시간에 본인이 직접 질문을 받고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현 상황에선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